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서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일단 공유 이제 해줄 텐데, 490페이지 펴보세요. 예, 490페이지. 예. 자, 그 이제 서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자, 서진은 누가 세웠냐면, 그 사마연인이 세웠어요. 사마연은 사마중달의 손자가 되죠. 그래서 사마시가 이제 점점 그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세웠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마 중달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나서 아니 사마 중달 손자가 사마 여민이 이제 나라를 세울 때 그 위나라부터 어린 위 황제로부터 이제 성향을 받고 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향은 신나라 왕망이 이제 그 황제 계승하는 방법 그렇게 정한 후부터 계속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여러 황제들이 그 자주 애용했던 즉위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성향을 통해서 집권한 사마영은 이제 남쪽에 남아 있었던 오를 이제 병합을 해서 중국을 통일하죠. 그리고 이제 사마영은 그 호적 연합 정권이기 때문에 서진이라는 나라가 호적 연합 정권이기 때문에 그 당시 호족들의 어떤 그 이익을 보호하는 가운데서 황제권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많죠. 그 개혁에는. 그리고 이제 그 종족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했어. 예.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정가전제예요. 이 정가전제는 그 한 두 번 정도 나왔는데요. 자, 이 점전제하고 가전제를 서로 결합이 시키는 게 정가전제인데 일단 이제 그 정가전제 성격을 보면 자, 점전은 토지에 점유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하는 한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자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서민의 계층 분할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점전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이제 그 당시 간인들 그러니까 이제 귀족 관료들이죠. 귀족 관료들이 이제 뭐냐면 어, 그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막는 것도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지 점유의 어떤 한전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경작 의무를 이제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가역을 부담시키는 건데,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귀족에 대해서는 가전의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이죠. 요거는 이제 좀 뒤에 연결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자. 자, 요 내용은 정가전제를 같이 있어요. 원래 전전제와 가전제를 같이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설명하는 게 나은데, 자, 하여튼, 요거 이제 좀 보면,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이제 기출, 그 주제별 내용에서 좀 볼게요. 여기가 제가 했는데, 자, 정가전제는 호조식과 연계돼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호조식과 연결돼 있다. 자, 호조라는 것은 위나라와 서진 시대 때 항해 때 이제 세금 방식 기준인데요. 예전에 지난 시대 때는 그 세금 기준이 뭐였죠? 인이었죠, 인은. 인. 자, 인이었는데 이 인을 잠깐만요. 예. 인이 이제 호로 바뀌었어요. 기준이. 그래서 종전의 어떤 개별 인신 지배 체제보다는 호를 기준으로 한 어떤 부가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09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되고요. 자, 후에 이 정가전제는 토지 경정을 구제했기 때문에 균전제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보면 하부를 중심으로 한 지배 질서 회복과 농경 생활의 어떤 부흥 착수인데요. 그 당시에는 삼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농지가 항폐화되고 유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호족들이 이제 힘을 키워서 그 당시 세력을 확대됐던 거야. 그래서 몽골 귀족들 세력들이 대토지를 이제 확대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죠.
자, 그러면 전자현재와 가전제를 분리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전전제는 보면 목적이 서민들 계층 분할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그 한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토지 소유와 농로를 제한하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호족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호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자, 그 전전제 안에는 또 이제 서민들에게 토지 지급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 전체를 정전을 인정하고 남녀를 구분해 가지고 이 정전을 지급을 해주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남자는 70무 정도, 그다음 여자는 30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간이 1분간에서 50경, 9분간 10경은 이건 지급보다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한전에서 추인해 줬다. 그래서 자기가 토지 중에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크기의 토지를 뭐냐면 정해주고 그 안에서만 이제 소유권을 인정해줬다, 추인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전제는 지급과 일반 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과 그 다음에 한정, 호족을 대상으로 한 한전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가전제를 보죠. 이 가전제는 앞에 있었던 전전제와 서 연결돼 있어. 자, 아까 이제 그 전전제에서 국민 전체에게 토지를 지급했다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유민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를 지급받아도 농사를 짓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 지급할 토지를 어느 정도 넓이 만큼 의무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가전을 정해서 국민의 어떤 토착화, 정착과 항폐화된 토지를 개간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있는 거죠. 자, 정전으로 이렇게 토지를 지급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남자는 이제 100무를 지급했어요. 근데 이 100무 중에 의무 경작량이 있어. 그래서 남자는 그 중에 반은 50무는 의무로 이제 뭐냐면 경작해야 돼. 그래서 이게 가전이야. 의무 경작량이. 또 여자는 70무 중에 남자가 70무네요. 예. 남자 70무고 그 정전 중에 50무는 의무 경작이고 여자는 30무 중에 20무는 의무 경작이에요. 그러니까 전전과 가전이 서로 연결돼 있다. 정전을 지급한 것 중에 의무 경작량은 가전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 가전은 주로 그 일반 민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귀족들은 가역의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이거는 1분간 50경과 9분간 10경 이렇게 이제 정해놓으면은 토지를 지급한 게 아니라 그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너무 많으니까 제한을 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이래나 저래나 자기 땅을 노빌시켜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그리고 가전의 지급자들은 그 아까 호조식에 따라서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세금 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서민은 연령에 따라 가전액의 차이가 있지만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전조는 사곡 그리고 의 기준이다. 그래서 호조식에 따라 포당 변 3필, 연 상근, 여자와 준성인호는 그 반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속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보리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보리 밀이나 예. 그다음 호조식에 따라서 호당 견이라는 걸 비단이 얘기하고 연은 근데 이 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는데 왜냐면 면은 원래는 이제 옥면에서 실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옥면이 일반화되고 면 제품이 일반화된 거는 이 원나라 때 이후니까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요건 아마 이제 그 마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면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땅을 지급받는 대가로 반대국부로 이렇게 그 호조식에 따라서 뭐냐면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결과를 보죠.
이걸 통해서 호족의 어떤 토지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농민생활 기반을 안정시켰다. 예, 근데 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음, 경기도 서브노트를 이제 보면요. 제가 이제 경기도 서브노트 내용이 전전과 가전이 같이 있다고 했죠. 자, 전전과 가전이 같이 있는데 어디가 전전이고 어디가 가전일까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부부에게 100문을 지급하고 부부에게 70문을 강제 병접해서 조세를 징수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딜까요? 토지를 지급한 거 부분은 점전이고 여기는 가전이죠. 가전. 엄밀히 말하면서 이제 70무가 아니라 이거 뭐 평균 잡아서 얘기할 건데 남자가 50무고 남자가 70무고 여자가 30무인데 실제로 이제 뭐냐면 경작은 남자가 50무 가전이죠. 여자가 20무 정도 이렇게 강제로 이제 뭐냐 경작하는 거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수치상 좀 차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간인에게 1푼에서 9분까지 5천무에서 만무까지 어떤 토지를 인정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간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5천무하고 만무는 50경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5천무에서 만무는 이제 천무죠. 예, 5천무에서 천무인데 50 5천무는 50경이고요. 천무는 10경 정도 돼요. 예, 경우 본치면. 그래서 이걸 토지 경번을 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전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내용이 1, 2번은 이 정전과 가전이 같이 있다는 거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반대 극부는 이제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까 이제 호조식에 따라서 세금을 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호조식은 새로운 세제고요. 그 앞에서 이제 위나라 때 실시했고 서진 때 정착했던 세금이죠. 그래서 이제 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당 견 3필 그 다음에 여자와 중성인은 그 반을 부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의의를 보면 여기에서 의의는 좀 뭐냐면 이제 몇 가지 더 추가됐는데 호안이대도 방기됐던 소농민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제시도됐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북위의 군전제에 선례가 되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그 기출문제가 예전에 나왔는데 자, 1번하고 2번, 3번 1번하고 2번 정도 보면 되겠네요. 다음 중 이제 중국의 토지 제도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자, 몇 페이지냐면 323페이지 보세요. 좀 뒤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정전제, 둔전제, 균전제, 천주전무제도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성격이 다른 걸 이제 보면 일단 정전, 균전, 천주전무제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토지를 군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토지 군분. 토지를 군분한데 의미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서 이 둔전 같은 경우에는 토지 군분 사상은 별로 없고요. 이건 조조가 이제 실시했던 제도죠. 국가 재건하고 항구제 많으니까 이제 토지 개간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의 식량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 둔전제는 병호제하고 같이 운영을 했던 제도죠. 예. 그래서 균본이라는 개념은 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죠.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이건 좀 뒤에 있는 내용인데 균전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제민족을 국가 권력에 지배하되 통합하여 국가의 통치체를 강화하려는 정치 이념에서 시행된 중국의 통치제도는 토지제도는 자 이거는 정전제, 균전제, 한전제, 장원제인데 요거는 제민족의 여러 민족이죠.
호환 융합 체제에 있었던 북위에서 실시했던 제도를 이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균전제가 되겠죠. 균전제. 자, 균전제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문제 풀어보고요. 예. 한번 또 이제 다시 서브노트 내용을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서진의 문제점을 보자. 서진의 문제점. 자, 중앙전개 진출에 귀족세력으로 발전을 해서 지방호족들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유민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봉건제를 실시했어요. 자, 봉건제를 실시했는데 잠깐만요. 이게 네. 봉건제를 실시했는데 봉건제는 이제 뭐냐면 왕자들 지방 요지에 분봉하는 봉건제를 실시했다. 누가?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실시했죠. 자, 이유는 뭐냐면 왕시대 울타리로 삼아야 되겠다. 왕시대 위기에 빠질 때 왕시대 울타리로 삼아서 왕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동정양면같이 왕시대의 울타리 역할도 하지만 또 이 사람들이 다 황제를 계승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분에 빠질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봉건제 시신은 내분을 빠지게 되게 되죠. 파랑의 난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봉건제 내용을 보면 일정한 수의 군대를 제공하고요. 지방 공부의 병력까지 통솔할 수 있도록 했고 제왕들이 여러 왕들이 봉도뿐만 아니라 호구도 나눠 받았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 지방을 지배를 했죠. 그리고 당연히 왕자들, 그러니까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강해졌다. 자, 이와 비슷한 봉건제를 실시한 나라가 뒤에 어떤 나라죠? 명나라가 있어요. 명나라. 그래서 그 명나라하고 이 서진이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명나라는 이제 그 초창기 때 봉건제를 실시했다가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영락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배경이 돼가지고 그리고 요것도 서진도 파랑의 난을 일으켜. 예. 그래서 요 파랑의 난이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서진은 허무적 염세주의, 비관주의 뭐 이런 것들에 빠졌어. 그래서 민들은 유교의 어떤 예교주의를 배척하고 그리고 지식인들은 한각주의와 노장사상에 의해서 허무적 염세주의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 당시에 그걸 대면한 중립치련이 요때 나왔어요. 중립치련이. 그 다음에 오후에 만리장성 이내에 거주를 허용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용병으로 사용됐죠. 용병. 그래서 나중에 영가에 나눈 이제 원인이 되는데 요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더 지휘증 있으니까. 근데 오후에 만리장성 이내 거주 허용은 요때 처음 거주하는 건 아니에요. 서진 이전부터 후한 말기 때부터 그 뭐냐면 계속 들어왔어. 이민족들이. 예.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러 직종에 종사를 했었죠. 그래서 뭐 상인이 된 사람도 있고 농민이 된 사람도 있고 또 군인이 돼갖고 이제 그 용병으로 팔려간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오후들은 그 5호 16국이 세워질 때부터가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비트포기에는 그 뒤에 나온 정보광조와 달리 침투 광조를 해서 그걸 좀 구분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후들은 그 5호 16국 이전부터 만리장성 이남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된 상태에서 나라를 세웠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진의 멸망을 보자. 자, 서진의 멸망은 이제 파랑의 난이잖아요. 그 뒤로 이제 그 즉위한 사람이 해제라는 사람인데 예전은 뭐냐면 상당히 멍청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치를 그 가항우인가 그 사람한테 맡겼어. 자기 부인에게. 근데 이 여자가 상당히 좀 약간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여자야. 그래가지고 정치를 개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서로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 왕자를 끌어들이다가 병방의 군대를 끌어들이다가 파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갖고 이때 파왕의 난 때 제왕들이 다투어 북방 유목민족의 무장 세력들을 자기 사병으로 끌어들이고 서진을 올력한 후 하북은 오후가 장악한 중대한 학군을 남겼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동원된 군사력 중에 상당수가 아까 이제 오후에 만리장성에 이남에 있었던 이런 용병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죠. 이민족들을.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이 영가의 난이에요. 영가의 난. 그래서 그 영가의 난은 이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뒤에 있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오후 침입이 본격화됐다. 자, 그래서 그 서진은 남홍로의 유연한테 멸망을 당해요. 예. 그때 이제 유연은 그 유방을 존경했기 때문에 자기 국군을 자칭 한이라고 칭하죠. 자, 그 다음에 서진 멸망의 의의를 볼게요. 호환 체제가 연출됐다. 출연됐고요. 호환 체제라는 것은 호는 오랑캐고 한은 한족이죠. 호와 한이 같이 더불어 그 공존하는 그런 체제가 유지됐고, 그다음 한대 유교주의 대신에 노장 사상과 불교 사상이 그 후에 발전됐다고 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동양사 심화자료 잠깐 볼게요. 자, 아이고 잠깐만요. 예. 자, 동양사 심화자료 자료 보면 그 이민족의 침입 보면 이제 그 서진과 정권의 무능한 부패와 유민 반량, 그 강남의 이주 등으로 그 잠깐만요. 뒤에 나오네요. 예. 정신이 없네. 여기네요. 예. 자, 일단 이건 이제 오후 16국에서 영가의 난으로 끝나서 이제 뭐냐면 오후 16국이 이제 시작됐죠. 예, 시작됐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 서진 멸망의 의미를 보면요. 오후 16국의 시작. 그다음에 당나라 제국의 출현과 다민족 국가의 중국 형성이 기반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계선이 동서에서 남북으로 변화가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경계선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렇게 해서 해수 남쪽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북으로 변화가 됐고 북쪽은 힘이 강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남쪽은 힘이 약하죠. 그래서 북강 남약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북방에는 그 오호가 있기 때문에 오호의 특징이 뭐예요? 유목민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병이 상당히 우수했다. 근데 왜 남쪽을 이렇게 공격하지 못했느냐?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남쪽 자체가 해수 이남 지역 자체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자체가 그 호수라든지 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병을 움직이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야. 이 지역은요. 예. 왜냐하면 말들이 이제 옮기다가 이제 호수나 습지에 빠지면 발목 꺾일 수도 있고 기동력이 저하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 해수가 그 당시에 상당히 남북을 이루는 중요한 경계선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의미는 아까 얘기한 서진 멸망의 의의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이민족의 침입 과정에서 이제 영가의 난이 일어나서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유연의 아들 유총에 의해서 서진이 멸망됐는데 요게 이제 시험문에 나왔죠. 이번에. 한번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유민에 의한 반란이 빈발했던 304년에 유연이라는 그 부장이 그 당시 자국성에서 자집해 한을 세웠다. 자, 유연은 남홍로 선우의 자식으로 자신은 유시성을 강조한 한이라고 칭했고 이 사람이 유방을 상당히 존경했다고 했죠. 그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랑의 난 때 그 앞에 네 분 때 성도왕 영의의 그 하락했던 용병대장이었다. 자,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556을 개막됐으며 유효는 308년 평양으로 수도 옮기고 이게 오타네요. 한계를 칭했다. 유효는 성능을 파견해 하남, 상동, 호북을 점령하고요. 316년 유효이 죽은 뒤에 아들이었던 유총이 그 뒤를 이어서 유효를 파견해서 서진의 수도였던 남양을 공격했죠. 그래서 이게 시험문이 나왔죠? 기출에 나왔죠. 낙양은 311년에 결국 함락됐고 약탈과 사륙의 장악을 방했으며 해제는 이제 그 체포돼서 평양으로 호송되었다가 후에 사유됐다. 이게 이제 영가의 난이에요. 그래서 요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 낙양을 공격해서 이제 멸망을 시켰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써온 노트 다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56국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강복은 56국이 시작됐고, 해수 강남 쪽, 해수 이남의 강남은 동진 정권이 이제 시작됐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후한 말기 때부터 오호가 만리정 이남을 계속 살았다고 했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AD 33년에 AD 43년에 남홍로가 이제 중국 내지에 이주를 허용하죠. 이때 이제 좀 알거예요.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홍로가 두 개로 나눠지죠. 남홍로하고 자 북홍로 세력도 나눠져. 그래서 남홍로는 이제 말리에서 이남으로 내와서 나중에 이제 그 하나 되고요. 이들이 영가의 난을 일으키죠. 북홍로는 계속 서쪽으로 서진을 해가지고 뭘 세우죠? 예, 그 당시 훈족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을 시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틸란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틸란 장군이 이끌었던 훈족이 유럽 서역을 다시 쫓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인도에서는 에플타라는 민족이 등장했는데 뭐 이거 좀 뒤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족을 토벌해서 그 부락을 내지의 강중으로 이주시키고요. 그러니까 위아 촉이 경쟁적 조족이나 강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들 강중에 이주시켰어. 강중으로. 그래서 이 저족과 강족은 오늘날 어느 계통이 티벳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서진 때 어떤 논의까지 있었냐면 강통이라는 사람이 사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논의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을 원주지였던 만리장성 밖으로 이주시키자. 후에 이제 장래에 하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주장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강통의 사형론 좀 기억을 같이 해주세요. 자, 하여튼 이 남홍로에 의해서 한이 이제 건국되고 영가의 난이 일어나서 서진 수도인 남양이 함락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끼리 이제 치고받는 5, 16국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5, 16국은 5개 오랑캐가 16개 국가를 세운 거야. 그래서 그 한나라 건국, 그러니까 유엔의 한나라 건국부터 북이 성립 이전까지 한 136년 동안의 그 시기를 말해요. 근데 그 시기 때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나라가 되게 많아. 예. 그래서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큰 줄기만 한번 뽑아놓고 이제 좀 보죠. 자, 심화교재 잠깐 몇 페이지 보시면 176페이지 보세요. 자, 56국의 주요 나라 계승도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나라가 있어. 한나라. 여기 한나라는 유연이 세운 한나라야. 남홍로가 세웠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의 아들 유총은 다시 이제 뭐냐면
국골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에 성능에서는 후조하고 구분해서 이 전조라고요. 예. 당연히 이것도 이제 훈노가 세웠는데 그때 이제 성늑이라는 사람이 독립을 냈어요. 성능은 원래 유연의 부하장수였거든요. 근데 독립을 해가지고 후조를 세웠어요. 같은 조인데 이제 뭐냐면 뒤에 세웠기 때문에 후조라고 부르죠. 이들은 갈족이라고요. 갈족. 근데 갈족은 홍로족의 한 일파기 때문에 실제 홍로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때 이제 전현이라는 민족이 이제 나타나고요. 전현이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이 전현은 선비족인데 모양씨가 이제 뭐냐면 세웠던 거고 이 전현하고 고구려 간의 어떤 갈등이 상당히 많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전현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면 전진이야, 전진. 전진은 부견이 세웠어요. 부견이 세우고 저족이 세웠던 국가죠. 그래서 전현을 멸망시키고 전진이 잠깐 하복을 통일할 때가 있었어. 근데 이제 비수대전 때문에 이제 동진이 깨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분열돼요.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했던 전현의 후손이 세워가지고 그 후연을 세우고요. 요소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죠. 요소 요동 지역에 있었던 후연이고 그 다음에 탁발족이 대나라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후진이라는 나라가 선비족 걸복시에 의해서 세워져요. 그 세 나라가 큰 나라였는데 일단 후연이라는 나라는 고구려의 압력 때문에 계속 때문에 결국 망했고 고구려가 후연의 그 자리에 요소 지역에 북연이라는 계대국을 세우죠. 자, 그리고 이제 대라는 나라는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태무제 때 이제 국호를 바꾸죠. 그래가지고 북위로 이게 되고요. 그리고 북위가 이제 뭐냐면 후진과 그 다음에 북연을 멸망시키고 그 하복 지역을 통일하게 돼요. 그래서 북위가 다 하복을 통일하고 그 전까지를 556국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위 때부터는 남북조 시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북조죠. 여기는 북조. 예, 북조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했어요. 56국에 그 관련돼 가지고. 근데 이 서브노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56국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56국을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일단 좀 전진 부분은 좀 볼 필요는 있어가지고 전진을 좀 보고 좀 얘기할게요. 심화규제는 전진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놨거든요. 자, 전진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몇 페이지 표시냐면 좀 넘어가서 180페이지 펴보세요. 180페이지. 자, 그래서 이 전진은 그 당시 그 전현을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잠깐 그 북쪽 지역을 통일했는데 그때 이제 그 부견하고 부견이라는 유명한 군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견과 이 부견은 그 호환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어. 얘네들이 지향하는 건 한족화. 아, 그래서 호와 한이 같이 어울려 사는 어떤 이상적인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황제가 이제 부견인데요. 예, 부견. 예, 부견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후한 체제 구축을 하려고 했다.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왕망이라는 한족 그 지식인을 등용했고 관리 임명의 능력에 따라 임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냈어요. 그리고 이족이란 이민족이죠. 이민족을 해외에서 높은 지위를 수여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저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민족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기회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당시 그 수도로 이주하는 정책을 해요. 선비족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게 3인 정책인데 이 3인 정책이 되게 웃긴 게 보시면 자기 백성인 저족을 병경으로 이주시키고요. 그리고 선비족 그러니까 자기가 갈등이 있었던 선비족들을 자기 부군에 또 이주시켰어. 수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호호 간의 갈등, 호환 간의 갈등을 뭐냐면 없애고 그것을 이제 초월해서 하나 융합시키려는 통일시키려는 그런 정책들을 냈죠. 근데 이게 말은 좋은데 되게 이상적인데
현실에 맞지가 않아. 예. 그래서 오히려 저족을 변경에 이주시키면서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들 변경에 이주시키면서 불만을 사게 되고요. 그래서 선비족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선비족들 자기 부근에 산다고 해서 이 선비족들이 북견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냐? 그건 또 아니야. 왜냐 자기 근거지를 버리고 이쪽 왔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사람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비수대전으로 이제 펼쳐져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종족별 그런 국가 체제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 불학을 해산해요. 그리고 불학을 해산해갖고 그냥 해청 모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부족들을 쪼개가지고 다른 곳으로 다 삼인시키고 서로 연락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 뭐냐면 저족 그 종족 간 일치화를 도모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이게 뭐냐면 더 불만 사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3인 정책과 불합해서는 같이 이루어졌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상적인 정책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한계점에 노출된 것이 비수대전이죠. 이 비수대전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이 북연은 자기가 중국의 황제가 되려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가. 그러면 중국의 황제가 통일 황제가 되려면 어딜 쳐야 되겠어요? 그 남쪽에 동지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70만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그 당시 동지를 공격을 해요. 예. 근데 그 70만은 말이 이제 70만은 대군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저족, 선비족, 한족 뭐 여러 잡다한 이민족 군대들이 다 섞여 있어. 민족별 단위로 국가가 섞여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없고 유대감도 약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동원되는 병사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이제 싸웠던 동지는 한족으로 구성된 유대감이 강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물러나면 난 죽는다라는 이제 위기심을 가지고 있던 군대야. 싸웠어요. 결국에는 누가 이겼냐? 당연히 동진 군대가 이기죠. 수는 적더라도. 이 비수대전에서 왜 또 졌냐면 한쪽에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성공 부대가 있는데 선비족 부대가 그럴 거야. 선비족 군대를 그 당시 그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이제 선비족 부대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2선, 3선, 4선 부대들이 앞에 치고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선비족 군대가 무너진 거 보고 그냥 차례로 무너져 도망쳐 바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호환 융합을 깼지만 그 서로 간에 믿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또 유대감이 없다 보니까 전세가 조금이나 불리하면 그냥 무너지는 군대였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호환 체제, 북연이 추구하는 호환 체제의 어떤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죠. 자, 하여튼 이런 그 북연의 도덕주의 정책, 이상주의 정책은 종족이라는 현실적인 결합 원리에 초월하고 있으나 결국엔 실패했다. 그러면 이 비수대전의 의미를 좀 알 필요 있어요. 이 비수대전이 이제 의미가 그 한의중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때 이제 더 이상 5, 16궁이나 그 후에 이제 나는 남진을 더 이상 안 해요. 난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하게 되고 예, 한동안 그 다음에 요 전쟁을 계기로 해갖고 전진이 멸망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해수를 경계로 해서 안전하게 이제 뭐냐면 해수이죠. 해수 경계로 남과 북의 정권이 뭐냐면 병준했다. 그러니까 요거 좀 외워두세요. 예, 해수를 경계로 해서 남과 북의 정권이 병준했다. 이게 이제 한의 중에 비수대전의 의의로서 나와요. 비수대전 의의로서 나오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하여튼 전진이 몰락한 결과 아까 이제 세 개 나라도 다시 나눠졌다죠. 후연도 고구려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대국은 나중에 북위를 건설하죠. 후진 이렇게 세 나라가 있다가 결국에는 북위에서 다시 재통일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잠깐 전진에 대해서 이제 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경기도 소노트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죠. 492페이지 펴보세요. 자, 5호 정권의 구조하면 5의 정권은 호환 분치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호는 뭐냐면 모난케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은 한족이죠. 이들을 같이 섞여서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살았어. 그래서 그 한족은 예전부터 뭐 농경민 통치 때 9년제 형태로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목민들, 그러니까 이민족들은 그 따로 나는데 독재 조직을 해서 만들어 따로 통치를 했다. 부족제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통치를 했다는 거.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가 융합해서 살면 일단은 그 한족한테 통합될 수 있겠죠. 문화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목민족들을 이제 기동력, 기마 군사적으로 유지하려면 유목경제 체제가 계속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경 문제 그 한족과 같이 살다 보면 농경 그 체제에 통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분리해서 통치하는 이중 체제는 그 후에 이제 그 정보 강조에도 계속 가요. 그 다음에 종실적 군사 봉건제를 실시해서 종실이 종실이라는 건 왕의 그 친척이죠. 이 여러 왕들이 자신이 나는데 군권을 군사력 분산을 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가 그 안에서 되게 많아요. 파랑의 난 같은 것들이 비슷한 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제2의 파랑의 난 이런 것도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정복지에 대한 대책으로 3인 정책을 추구했다. 3인 정책은 뭐냐면 다른 데 이주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토착을 뒀다가 언제 반란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을 쪼개서 분토 정거라고 하죠. 부족을 쪼개서 다른 데로 이주시킨 거야. 이걸 이제 분토 정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토지를 쪼개가지고 뭐냐면 다른 데로 이주하시는, 그러니까 부족을 쪼개서 다른 데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5호 16국 있을 때 강남에서는 어떤 나라가 있으면 동진이 있었어요. 동진. 동진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동진부터 해서 강남 지역 개발 이제 좀 보는데, 자, 요거는 이제 밑에 이제 보면 이제 뭐 교민이니 구민이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건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가지고 심화규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나갈게요. 자, 심화규제 잠깐 보죠.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쭉쭉 넘어가서 194페이지 펴보세요. 자, 동진은 이제 진인데 그 앞에 서진이 있었죠. 그래서 수도가 상대적으로 동쪽에서 동진이라고 이제 후대사가들이 붙이는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 자, 서진이 멸망한 후에 사마예가 건업에 가서, 오늘 난경이죠. 난징에 가갖고 동진을 건국했죠. 그때 이제 왕도의 도움을 받아갖고 건국을 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북의 귀족과 강남의 토착 귀족이 결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북 타단을 위한 귀족 연합 정권이 그 당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강남의 토착 귀족들은 점점 정권에서 소외돼요. 그래서 이들 오성이라고 해갖고 정권에서 점점 소외하고요. 주도권을 장악했던 게 지금 하북 귀족들이죠. 하북 귀족. 예. 그래갖고 이 하북 귀족도 이제 뭐 사족이니 한문이니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남조는 귀족들이 장악했던 시대예요. 상황이야. 그러면 그 남조의 귀족들의 이제 분류를 좀 볼게요. 그들도 급이 있어. 급이. 자, 남조의 귀족이 교성과 오성으로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교성은 북방에는 북방 귀족들 얘기하고요. 오성은 원래 살았던 그 민족들, 그러니까 토착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강릉 오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오나라와 연결돼서 이들 오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자, 근데 북방 귀족도 그 두 가지 귀족이 있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내려온 귀족들, 이 조도 귀족이라고 하죠. 먼저 내려온 귀족이야. 그리고 나중에 내려온 세력도 있어요. 이거 만도 귀족이라고요. 늦은 만자 써서 만도 귀족이 하는데, 보통 이 조도 귀족들은 되게 출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들은 사족이에요. 사족.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운벌 귀족으로서 사회 중요한 세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려온 귀족들은 좀 하급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되게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조를 개칭하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온 송, 제, 양, 진. 이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요 만도귀족 출신들 좀 뒤에 내려온 그런 세력들이 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족보다 그 뭐냐면 격이 좀 낮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송제, 양진 그런 왕실도 그 뭐냐면 사족 집안보다 격이 좀 낮은 집안 출신들이 되게 뭐냐면 황제 지위로 올라가게 돼요. 예.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요 나중에 내려온 귀족, 만도 귀족과 그 다음에 토착 귀족들 뭐라고 부르면 한문 세력이라고 해요. 한문 세력들. 그러니까 좀 일반 평민들보다는 급이 높지만 그 앞에 있는 사족 세력보다는 좀 급이 낮은 그 하급 귀족들은 이제 한문 세력이죠. 근데 이 한문 세력들은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남북조 시대 때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실제 행정 능력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이 한문 세력들이야. 그래서 실제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 근데 사족들은 처음에는 좀 나름대로 이제 뭐냐 유능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명망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게으로 빠져가지고 이제는 학문적인 능력도 없죠. 그다음 군사력도 없죠. 그리고 일부 장원을 가지고 있는 컨셉들이 있긴 있었지만 상당수가 이제 그 강국적으로 돌아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한 7, 80%는 경쟁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점점 쇠퇴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국군 중전제를 통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예. 그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사족들은 권력은 없고 뭐만 남아있게 되냐면 이제 권위만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한문 세력과 그 다음에 권위만 갖고 있는 사족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과 권위가 분립됐던 시기라고 해요. 예, 보통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도 따라오죠? 권위도 따라오죠. 예, 근데 이때는 권력과 권위가 분열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권력과 권위라는 건 뭐냐? 자, 권력이라는 거는 남을 뭐냐면 강제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 권위라는 것은 그 남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거는 뭐냐, 이제 예를 들면요. 자, 교장이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저거 좀 치워라고 하면 학생들 그 말 듣겠죠. 치우잖아, 어떤 거를.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교장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저걸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거절하지 않고 이게 치워준단 말이야. 그거는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뭘 때문에? 영향력, 권위 때문인 거죠. 예. 근데 되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위도 있어요. 교장으로서 권력이 있으면 그만큼 권위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대는 권력하고 권위가 따로따로 나. 예.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야. 그래서 권력과 권위가 분리된 시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에 이 사족 세력들, 우리가 문벌 귀족들의 그 세력들은 그러니까 남조 귀족들은 되게 언제 멸망하냐면 후경에 난 이후에 완전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후경에 난 이후에 남조 귀족들은 몰락을 한다. 그래서 수와 당 나라 때 문벌 귀족들하고는 좀 그리 달라요. 수당은 이제 뒤에 이런 상동 귀족이라든지 그런 귀족들이고 요거는 이제 좀 남조 귀족들은 요때 이제 몰락했다는 거 후경에 난 이후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북방 귀족하고 그 당시 그 뭐냐면 토착 귀족 간의 또 차이가 뭐냐면 호족도 다르다는 거야. 호족도. 예, 호족이. 그래서 호족이 다름으로써 권한도 달라요. 자, 그걸 좀 보면요. 북내 귀족, 그러니까 북방 귀족이죠.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처음 내용 귀족과 나중에 내용 귀족, 이 북방 귀족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백적을 가지고 있어요. 백적. 백적인데 이들은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민도 가지고 있어요. 백적을. 그러니까 이때 일반이라는 것은 강북에 내려온 일반민들이죠. 그러면 이 북내 귀족과 그 강북에 내려온 그냥 일반민들도 왜 이렇게 이제 백적 같이 가지고 있냐 일반민들이. 왜냐하면 그 일반민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면 그 당시 그 사족들이 내올 때 그러니까 조도귀족이나 만도귀족들이 내올 때 자기 혼자만 내려온 게 아니야. 가족들과 그 예민들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 예민들도
뭘 줘야 돼? 나름대로 호적을 이제 뭐냐면 토착 귀족들과 그 토착민과 다른 호적이 필요했거든, 예민들에게. 그래서 백정을 준 거야. 그래서 이 백정은 귀족과 일반민이 같이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정은 무슨 특권이 있냐면 각가지 명예권을 갖고 있어. 역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 귀족들 입장일 때는 일반민도 백정이 주어지면서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일반민들이 국가에 동원되지 않게 명예권을 주고 대신에 자기가 동원해갖고 농장이라든지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일반민들에게도 백적을 줬다. 이런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토착 귀족들은 그 뭘 가지고 있냐면 항적을 가지고 있다. 항적이라는 명예권이 있죠. 동원될 수 있는. 그래서 그 토착 귀족과 그 밑에 있는 이제 원래 살았던 토착민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면역권이 있는 항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들은 처음에는 정권을 같이 참여했어. 왜냐 이들 입장할 때는 오후에 침략을 받는 것보다는 같은 동포의 협력하에 정권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협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별을 받아요. 배제돼 나가. 그래서 정부 요직은 참여하지 못하고 좀 하급 관리가 되거나요. 그리고 남방의 오호는 이 오호는 오나라 사람이 썼던 언어에서 오호인데 지금의 이제 뭐냐면 상해어나 강동어, 복권어 이런 언어죠. 이런 것은 북방의 그 북경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언어가. 그래서 방언어 배척이 당해. 예. 자, 하여튼 이러니까 이제 차별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수 전쟁 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북방군인 출신이었던 유유예요. 이 북방군인 출신인데 이들은 그 만도 귀족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북방 귀족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조도 귀족과 만도 귀족인데 좀 지위가 낮은 만도 귀족. 한문세력이에요. 예, 그들이 대부분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 당시 손원과 노순의 농민반란이 있는데 유유가 진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당시 556국이 전진 때 전쟁 멸망하고 나서 그 잠깐 분열 시기에 있었어. 이 틈을 내어서 북진 정책을 해. 그래서 하북의 남양과 후진을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낙양과 장안을 동시에 일시탄환을 해. 물론 이거 일시탄환이야. 나중에 다 뺏겨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할 때는 대단한 거죠. 국민적 영웅이 된 거지. 왜냐면 이제 일단 북쪽을 쳐고 나서 남양과 장안,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평양을 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영웅이 부각이 되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동지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송제 양지는 유유같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군사를 갖고 있는 한문 출신들이 정권을 계속 장악해서 황제로 등급해서 왕조를 개창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교고 체계를 볼게요. 교고 체계. 자, 교고 체계는 뭐냐면 그 유연이나 그 뒤에 이제 여러 이제 그 건국자들, 그러니까 남조의 건국자들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성장했는가 이걸 이제 근데 그 밑바닥에는 교고 체계라는 특殊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교고 체제에서 좀 설명할게요. 자, 교고 체계는 그 이민족의 출입으로 하북의 한족이 대교 강남을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양준이, 형준이 하면서 양지강 중류 지역에 이제 모여 살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군사력을. 이들은 교민이라고 이제 또 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같이 모여 살면서 군대도 키우고 실력도 키우면서 이 교민 출신을 이제 이끌었던 이제 아까 한문 세력들이 강남 왕조를 건설하면서 강남을 이끌었던 실제 주도 세력으로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조도 귀족들, 사족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거지만 실제로 정치나 경제력 이런 걸 좀 뒤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들 중심으로 해서 군사력이나 정치적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난 만도 귀족 출신의 그리고 그 밑에 이끌었던 교민들 중심으로 군사를 키워가지고 실제로 강남을 이끌었던 실제인 주도 세력이었다. 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 교민이라는 건 뭐냐면
본토인에 대입된 계급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강남인들과 대입된 계급으로 이들끼리 이제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민과 구민을 같이 하는 분리시키는 체제 교구라고요. 그래서 교민들은 교민들끼리 오고 구민들은 이렇게 구민들끼리 오고 교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따로 살고 구민들은 또 본토인은 본토인들 따로 살고는 이 교구 체계가 형성됐고, 그래서 이제 이들 교구 체계를 교주 9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교민들이 살고 있는 특수한 지방 제도가 일어났고, 이들에게는 아까 언급하게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호적들이 보여줘. 백적이 주음되죠. 이는 뭘 있죠? 명예권이 뭐냐면 없는 거죠. 명예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구민들, 본토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항적과 구별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교조 9년을 둬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주 9년이라는 특별한 어떤 특수한 지방제도가 뒀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군사를 키우고 거기를 장악했던 한문세력들이 군대를 키워서 뭐냐면 왕조를 세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조 9년은 왜 이제 본지인과 교민사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또 배경이 되고요. 이들은 특수한 행정국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침투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의 통치를 방해하는 어떤 문제점도 뭐냐면 대비되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동진한 남조 정권, 그러니까 남조 정권이 후에 이제 뭐냐면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그 사람들은 막상 자신의 정권 기반은 거기에 뒀지만 막상 자기가 황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특수한 행정구역이고 세금도 제대로 못 걷고 면역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죠. 황제 입장에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백적을 항적화시키려고 하죠. 자, 이걸 토단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책을 이제 실시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실시했다가 폐지됐다, 실시했다, 폐지됐다, 왔다 갔다 해. 예. 자, 그래서 이 교조군원이라는 그 특별한 제도가 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 교구 체계라는 것은 교인, 교민들, 이주민이죠. 군은 구민들이죠. 구민들이 따로 이제 분리해서 통치했던 제도고요. 이 교민들은 일반 군현과 달리 교조 군원이라는 곳에서 현재 살았고, 이건 특수한 지방민족 지역이었고, 이들에게 뭘 주어졌다? 백적이 주어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를 실제로 지배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로 한문 세력들, 그러니까 조도 세력이 아니라 만도 귀족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군사를 키운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서 왕조를 세우죠. 왕조를 건립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막상 자기가 황제가 되니까 이들이 건립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이들 만약 영역권이 있다 보니까 백정을 황제화시키고 고족을 폐지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되죠. 이걸 무슨 정책이라냐면 토단 정책이란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됐냐? 안 됐다는 거야. 하다 말다 해갖고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교민사의 문제도 발생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교주가 많이 설치된 곳이 어디냐면 형주와 양주거든요. 그래서 형주 집단과 양주 집단 간에 쟁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형주 집단은 북부 군단하고 연결됐고 양주는 서부 군단이 있는데 연결됐는데 이들끼리 또 싸우게 돼.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잠깐 밑에 이제 보면 자, 한국이나 중국사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동진의 중요한 군사를 형성했던 건 북방에 이주한 유민 집단이다. 교주 세력들이죠. 교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형주와 양주는 군사적 2대 요충지로 동진의 호구 중반가량이 속해 있었다. 반 정도 속했다는 거죠. 동진을 비롯한 이후 남주의 강남 정권은 형식상 중앙집권적 관료기구를 구비했지만 지방의 자사를 중심으로 중앙의 통제를 이탈 위험성이 상중했다. 결국 양주에 주둔했던 유유에 의해서 동진을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교주 군원 자체가 중앙 집권의 걸림돌이 됐고 후에 뭐냐면 또 여기에서 군대를 키워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황제가 되면 그들 또 중앙집권을 예편시키려고 하지만 또 반발해가지고 잘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왔다 갔다 했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구 체제에 대해 설명했고 그 교민들 구성된 교주 군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와서 보면 학교 서브노트 다시 들어올게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건 요구예요. 지배계층 요 부분. 그러면 함은 문인들이 세력 정권자인데 이건 동진부터 해서 송제, 양진까지, 직나까지죠. 당시 귀족들이 군사 지배를 상실되면서 이때 귀족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세족 세력들이에요. 조도 귀족들이죠. 그래서 상실되는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문인들, 한문인데 이들은 그 만도 귀족들 얘기하죠. 이들이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역할이 확대됐고 그들의 정치적 권한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세력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유유를 시작해서 지방 진해 진패선까지 군사적 실권을 잡고 한문 무인들이 남조의 여러 왕조를 개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또 하나의 남조 때 특징이 뭐냐면 강남 지역이 이제 본격적 경제 개발이 이제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같이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하북에서 강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죠. 인구 이동하고 이제 관련된데, 자, 인구가 이동하면 단순히 인구만 이동하는 게 아니죠. 그 인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동을 해. 물자도 이동하고. 그래서 하북 지역에 이제 선진 농경 기법들이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경세작법인데 땅이 깊이 가는 새로운 농법이야. 신경이죠. 땅을 깊게 갈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일단은 고낭을 깊게 할 수 있고요. 네, 고낭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영양분 있죠. 영양분 땅 밑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올려가지고 곡식들에게 그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거름 주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죠. 이 신경이. 자, 그 다음에 그 강남은 뭐가 많죠? 습지가 많아. 습지 많고 호수 많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농사 짓는 데는 예전에 되게 불편했어요. 습지하고 호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농사를 짓겠어.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주로 그 하북에가 농경 지역이 중심지였죠. 근데 이제 습지와 호수가 많더라도 이걸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대규모 인력을 개발해서 저수지도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 논도 만들고 그렇게 개간 사업을 하면 오히려 강북보다 훨씬 더 뭐냐면 발달할 수 있는 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했어. 왜? 그게 할 필요가 없었거든. 사람들이 거기 대부분 강북에 많이 살고 있고 강북에서 충분히 경쟁에서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16국이 형성되고 이제 5월 때 쫓겨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막상 이제 강남 오니까 이제 뭐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 농법을 이제 정착을 하고 강남의 특징에 맞게 그 당시 그 습지와 호수들을 개간을 했어요. 그 논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물을 가둬놓고 뭘 심었냐면 그 당시 그 보리나 밀을 심는 게 아니라 물에 강한 돈 쌀이죠. 쌀 농사를 했어요. 쌀 농사. 그러면서 이제 수도작이 발달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남 지역이 미국 생산지로 변신을 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은 본격적으로 개발됐고요. 나중에는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강남의 생산력이 결국에는 강북의 생산력을 능가하게 돼요. 네, 인구도 더 능가하게 되죠. 그래서 송나라 때는 아예 이제 뭐냐면 강남 지역이 경제 중심지가 되고 강북은 이제 정치적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그 강남 개발이 5, 16구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계속 볼게요. 남조의 정권과 그 성격 해가지고 이제 남조의 여러 정권들이 쭉 나오는데 크게 송제, 양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제 서브노트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자, 그 전에 서포트 중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네, 서포트 인증번호 12번이에요. 12번. 자, 적으셨죠? 12번. 자, 거기 보면 이제 대충 그 지도를 잠깐 볼게요. 이게 지도가 엉망진창인데 순서대로 얘기하면 먼저 세워진 나라가 이제 송이죠. 송.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워진 나라가 제예요. 제 영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워진 나라가 양나라죠. 근데 이제 요 진나라 마지막 세워난 진나라가 좀 힘이 약했어. 왜냐면 이때 이제 북주 세력이 그 확대되었고 실제 영토로 이제 북주는 그 강남 지역의 동부 지역을 장악했어요. 양지가 하류나 중부 일부 지역을 장악했고 지는 그 예전에 송양제보다는 2분의 1 영토가 뭐냐면 주어진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북주에서 수가 등장하고 나서 그 뭐냐면 진을 쳐서 여기를 멸망을 시켜서 통일을 시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남제 정권 성격 보면 송나, 진나, 그러니까 송양진에서 이제 있고 송제 양진이었고 수는 건강의 수였다. 오늘날 남경의 수였고요. 남조의 건국자는 미천한 문인 출신, 한문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문벌귀족의 문벌귀족들의 그 강남을 지배층, 그러니까 문벌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강남의 어떤 지배권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북조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문벌귀족들이 뭐냐면 이들을 황제에 추대를 했다. 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격이라든지 강론의 격이 그 황제의 집안이 그렇게 뭐냐면 일본 문벌 귀족보다 높은 건 아니었어요. 정치 권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창업주는 그 문벌 귀족의 지위를 보장해주고요. 협조 안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했고 군주권 확립과 중앙 집권을 강화했지만 문벌 귀족들의 어떤 반대로 결국엔 타협을 했다. 그리고 남조 정권에 되게 당명을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왕조 교체는 선양이라는 형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실력자에게 황제 정통성을 보장해주는 의식이었다. 그걸 이제 성향하고 나서는 그 성향 당하고 난 물러난 황제가 그 일족을 다 죽여버렸죠. 예. 자, 그러면 송랑을 볼게요. 자, 송랑을 세웠던 사람이 유유라고죠. 유유. 그래서 이 송을 유송이라고 해요. 송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유이기 때문에 또 별칭 유송이라고 하죠. 자, 유유 무제는 한문 무인 세력이 증대해서 배경으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집권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문제인데 이 문제 때 좀 정치를 좀 잘했나 봐요. 그리고 중국 역사상 원가일치라고 해요. 원가일치. 그래서 남조 역사상 제일 안정된 사회였고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요. 손흥민 보호와 개간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가오를 징계. 가오라는 것은 그다음 국가나 조세나 병력을 뭐냐면 징발할 수 있는 세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원. 세원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국가의 조세와 병력 기반이 되었다는 거.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말년에 북의 태무제의 공격을 받고 강해 지방에 큰 피해를 입고 많은 호우가 감소했다는 거. 그러다가 무제사와 내분의 반란이 일어났고 작가 이제 호무제 때 군사를 각제 군단장 임명의 일종의 분배했는데 이때 이게 내전의 배경이 돼요. 자기끼리 이제 싸우게 돼. 그 한국 종친끼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정권의 견해는 이제 보면 이게 동계에 있는 건데 그 주위에 있어요. 송의 건국은 귀족 정권의 무인 정권으로 변하는 과정이었고 첫 번째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는 유유 집단이 한문 무인적 성격이 강하고 송의 건국은 한문 무인이 득세해서 오히려 귀족제가 쇠퇴했다는 견해. 두 번째 견해고요. 근데 학계 통설에서는 통상상 요거는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세 번째 견해를 인정해요.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건 이제 연결되는데 자, 송초의 중앙정계는 유의 출신 성분과 같이 한문 무인으로 그 공신 집단으로서 중앙정계 장악했을 뿐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뭐냐면 유가 그 당시 그 북진 정책을 해갖고 일부
강국의 땅을 또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인기를 얻었죠. 자, 그렇지만 유유는 군대 활동에서 중앙정계만 장악했고 실질적으로는 사회 지배체제는 여전히 귀족체제, 문벌 귀족체제였다. 그래서 남조의 귀족체제에는 지배규제는 별 의미가 변동이 없었다. 그래서 그 한문 세력들이 이제 실권을 장악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적 권위라는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그 문벌 귀족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게 제나라인데 제나라 소도성이 건국을 했죠. 예. 그렇지만 소도성 죽고 나서 또 뭐냐면 자기끼리 또 싸워요. 그래서 이제 그 소연이라는 사람이 양을 세웠어. 양무제라고 하죠. 이 양무제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 하도 유명해. 이 사람은. 자, 양을 건국한 양무제는 그 여러 정책들을 이제 했는데 백가보를 정리했어요. 이걸 청강개혁이라고 해요.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학문과 예술을 장려했다는 건데 여기에서 청강개혁 관련된 내용은 뭐냐? 자, 요걸 이제 설명을 하려면 뒤에 이제 그 앞에 그 호적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요. 호적 정책. 호적 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요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거기 서브노트도 있다 보니까 서브노트만 보면 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그 앞부분을 좀 도와서 호적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아셔야지 백가보가 뭐고 청강개혁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자, 호적 개편 내용 볼게요. 자, 송무제 때부터 이제 올라갈게요. 송무제 그때 보면 그 송무제는 백적제도를 폐지하고 항족을 통일시켰어요. 왜냐하면 백적제도가 이제 주로 그게 뭘 주죠? 명예권이 있죠. 그래서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명예권을 줬잖아요. 근데 이들이 전체 인구의 4, 50%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다 명예권을 주면 이제 세금이 남아도 노동력 동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두 항족을 통일했다. 자, 그래서 그 송문제의 그 내용을 보면 신호적인 개편 내용 보면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정치적 신분에 따라 사설 구분하고요. 사회에게만 요역을 면제해줬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신분이 있었는데 그,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권위죠. 문벌 귀족을 중심한 사서가 있었어. 사서. 사는 뭐냐면 집안이 높은 집안. 서는 좀 집안이 낮은 한문계층의 집안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민이라는 신분이 있어. 간민. 간민은 뭐냐면 간은 그 국가에서 벗을 나는 사람을 간이라고 하고요. 벗을 받지 않은 민을 민이라고 하죠. 사와 간은 꼭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 신분에서 상당히 간을 받았지만 간이 모두 사는 아니에요. 서 신분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한문세력들도 관리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주로 서보다는 사에 추침을 맞췄어. 더 우대받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 입장할 때는 이제 뭐 마음에 안 들잖아요. 특히 송무제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집안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그 집안 출신이 이제 그 문제라고 했네? 문제인데? 문제네. 문제예요. 예. 송문제는 이제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해갖고 어디 출신이냐면 이제 그 한문 출신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계층에 이제 뭐냐면 천대를 받았던 계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갖고 뜯어 고쳤어. 그래서 사서를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어 관리는 사계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는 서계층으로 이렇게 말해갖고 사서를 똑같이 써도 사서가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뭐냐면 관리를 그 간을 받은 지를 받은 사람을 사라고 하고요. 그다음 그 간지를 받지 않는 사람을 서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이 사계층을만 명예권을 준 거야. 실제로 간에게만 준 거죠. 그래서 종전에 사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쪽 온 사람들 아예 명예권을 박탈시키고 관리만 뭐냐면 명예권을 줬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 지배체죠. 한계 지배체제 이론적 지배를 완성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당시 이렇게 명예권을 박탈받던 계층들 있죠. 예, 이런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그 서계층들 중에 상당히 명예권을 많이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경쟁을 통해서 특히 이제 토착 호족들이 경쟁을 통해서 호족을 위조를 해요. 호족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명예권을 박탈하면 명예권을 이제 얻으면 그 나머지 그 요역은 다른 명예권 없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냐 역인이 감소되고 뭐 당호진의 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 그래갖고 이 송 문제의 신호적 개편 내용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양무제 청강 개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양무제 청강은 내용이 뭐냐? 사는 명예권을 가지고 있는 간직에 침입할 수 있고 서는 명예권이 없는 직에 침입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사회적 신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쯤에 사회적 신분 사와 서를 간과 민으로 해놓고 사는 아니, 간이 곡 사고 민이 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사회적 신분 사서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병폐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서를 이제 인정하고 사는 명예권을 갖는 간의 침, 그러니까 이제 문벌 귀족들이죠. 예, 문벌 귀족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세력들은 이제 뭐냐면 명예권이 갖는 간에 침할 수 있고 문벌 귀족이 아닌 한문 세력들은 명예권을 없는 직에 침임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뭐냐면 만들었던 것을 사회적 신분 제도의 변화를 주지 않고 이제 그대로 인정한 채 뭐냐면 그걸 했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정치적 우위에 앞에서 했던 개혁들을 사회적 신분을 뭐냐면 정치적 우위로서 사회적 신분을 변화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해가지고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신분을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게 좀 복잡한데 일단 손문제 같은 경우에는 백적제도를 폐지해서 항저우를 통일하려고 했고요. 그 구체적인 정책으로 손문제 때 사회적 신분이나 정책 신분에 따라서 이제 사서를 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 사서를 둔 게 아니라 사회적 그 정책 신분으로 가는 사가 되는 거고 미는 서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사에게 그 간이죠. 간에게만 요용 면제를 줘서 그 관리 침입을 이제 간직만 이제 인정해주는 요요권을 요용 면제권을 인정해줌으로써 황제 지배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서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호족 조작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양무제 청강개혁에서는 사회적 신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계층은 명예권을 갖는 간에 침입하고 서를 명예권을 없는 침입함으로써 그 당시 사회적 신분을 사서 구분을 그대로 인정한 채 정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종전의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사회적 신분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이 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뭐 에어플러는 없는데 그 정도 이제 이렇게 복잡한 이제 호적 정책이 있었고 이거는 국가가 그 사서의 신분을 간미로 교체시키려고 하다 국가 신분으로 교체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됐다.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한문과 예술을 장려했고요. 그때 이제 항태자였던 소통이 문선을 이제 편찬했죠. 사륜 변연처 유명한 문선을 편찬했고 이게 이제 남조 문화의 정성기를 이뤘다. 유학을 장려했고 예학을 정비했고 특히 이 사람은 불교 사원 같은 것들이 호불군주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재정적 고갈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자, 주 651번 보면 양무제는 불교를 과도하게 장려해 수많은 사원을 축전하냐 재정을 탕진했다. 그래서 무제 초 건강 주변에는 500개의 사원이 있었지만 무제 시대는 200개가 증가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무제 시대만 200개가 증가되었다고 한다. 사원은 또 다른 장원 경제를 형성했다. 결국 이러한 지배층의 사치와 무기력은 백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도 있고 또 주와 군현을 이제 증설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무관리수를 증가했고 그래서 불교 사원 건설과 그다음에 행정조직 확대 이런 것들이 무거운 조세로 다가왔죠. 그래서 무거운 조세를 징수하게 되고 가혹과 형벌로 해가지고 이제 민심이 이발됐고요. 결국에는 후경의 난에 의해서 뭐냐면 이 사람이 잡혀요. 후경이 원래는 이제 그 위에 그 북인가요? 북에서 이제 쫓겨난 그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뭐냐면 받아들여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뭐냐면 양나 무제를 잡아가지고 굶어 죽이게 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 쫓겨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후경의 난은 아까 이제 남조의 문벌 귀족 체제가 붕괴됐고 남조 귀족이 몰락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후경의 난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후경의 난 한번 볼까요? 자, 후경은 원래 북조 동해 장군이었으나 동의 통치자였던 고진과 부라로 그가 통치하고 있던 하난 지방 13개 주를 가지고 양에 항복하였다. 양나 무제는 후경을 한대요. 하나왕에 봉하였다. 그러나 교황 후경은 양나라 국정을 문란을 알고 난을 일으켜 수도 건강을 함락시킨 다음에 양무제를 생포해 굶어 죽게 하고 수도 황제 위에 올렸다. 그러나 강남을 방어하고 있었던 상동왕 소욕은 대장 진폐선을 파견하여 후경을 물리치고 건강을 수복했다. 후경은 북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부하에게 암살됐고요. 소욕이 자립해서 양나 원제가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원제가 되고 있지만 이제 그것도 잠깐 이제 있다가 서희의 공격을 또 받게 돼. 원제는 사라지고요. 그리고 강릉에 서희의 계례 정권이 후랑이 건국돼요. 후랑. 아까 이제 지도를 잠깐 봤듯이 진나라 때는 영토가 상당수가 뺏겼죠. 양쪽이나 중류나 상류 지역이.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는 어, 누가 장악했냐면 그 북이 그 북조가 장악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북조는 그 지역을 이제 간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통치했는데 그때 그 지역에 설치된 세운 계대 정권이 후량이야. 후량. 자, 그래서 하여튼 그 강남의 2분의 1을 이어받아서 이제 진패선이 건국을 했죠. 그래서 양쯔강 이남 지역만 일부 보존했고요. 결국에는 이 진나라도 수해 침공으로 멸망돼요. 그래서 수해 침공을 멸망하고 이 589년이 남북조의 통일 연도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해서 송제 양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북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쉬었다 갈게요. 이 부분은요. 좀 쉬었다가 북이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할게요. 자,